메이데이!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귀순을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2025년 3월 12일 오전 7시 38분 인천공항 관제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미확인 물체. 속도는 시속 1800km 북쪽에서 남하 중이었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장도 없이 혼자서 직선으로 남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25살의 북한 여성 조종사 류세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 시스템을 설계한 기술장 류시진의 딸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 여자는 감청망 모니터에서 암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1대 신하 숙청 명령. 1번 류시진 처분 완료 예정.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이틀 뒤 청진 상공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전투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 작은 USB를 가슴에 품은 채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비행복 안주머니에는 그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비밀은 북한 최고 권력층을 뒤흔들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USB 속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전 7시 38분 인천공항 관제탑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한 점의 신호였습니다. 속도는 시속 1800km, 고도는 5000m였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인가 도발인가? 관제탑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던 류세령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 류세령 중위.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북한이 있었고 앞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류세령 25살.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아니, 과거형입니다. 이제 그녀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붉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붉은색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피의 색이었습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북한의 색이었습니다. 미그 29가 남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고 계기판이 흔들렸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 15분 안에 착륙하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바다에 떨어지거나 땅에 박히거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 공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만 명확한 음성이었습니다. 미확인 전투기 신원을 밝히시오. 류세령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류세령 중위. 무장은 없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따르시오. F-15K가 에스코트한다. 좌우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였습니다. F-15K 두 대가 그녀의 양옆으로 붙었습니다. 날개를 나란히 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하늘은 그녀를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류세령은 16년 전을 돌이켜봅니다. 평양항공학교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9살짜리 소녀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류세령 입교를 명받았다. 남자아이들 사이에 낀 작은 소녀, 그게 그녀였습니다. 하늘을 꿈꿨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하늘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감시였습니다. 하늘은 충성의 증명이었고 하늘은 김정은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14년 동안 그 눈 아래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비행수를 배웠고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류시진 장군. 김정은 전용기의 하늘을 지키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자였습니다. 위치 은폐 시스템을 만든 천재였습니다. 수령의 비행을 완벽하게 감추는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하늘. 그게 아버지가 만든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화근이었습니다. 권력은 완벽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수령의 하늘을 통제한다. 그건 용서받지 못할 오만이었습니다. 보위부 보고서에 단 한 줄이 적혔습니다. 러시아 항공연구소 자료 참고. 그 문장 하나로 아버지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고 들었습니다. 내 하늘을 외국의 손으로 덮겠다고. 기술 전원이 숙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계 가족도 포함이었습니다. 류세령은 그날 밤 암호를 받습니다. 감청망에 떴던 숙청 명령이었습니다. 51대 신하 1번 류시진 처분 완료. 3번 류세령 보류 중 고위험 인물. 아버지는 기술로 하늘을 만들었고 그녀는 그 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알았습니다. 자신이 날았던 하늘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권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녀는 진짜 하늘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료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류세령이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류시진 조선인민군 항공사령부 기술장이었습니다. 계급은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정은 전용기의 하늘을 지키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건 위치 은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령의 비행기가 어디를 날든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위성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벽한 보안이었습니다. 류세령은 15살 때 처음 아버지의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양 신의주 지하 3층에 있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출입증만 5번을 검사받았습니다. 연구실 안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비행 경로와 좌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령아, 이 시스템이 수령님을 지킨다. 하늘은 투명해야 하지만 수령님의 하늘만은 불투명해야 한다. 그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춰야 하는지, 왜 투명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에 들어와서 몇 시간 자고 다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몸이 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전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시험 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까지 갔다 왔는데 중국 레이더도 미국 위성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로로 금성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가슴에 달아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류세령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을 겁니다. 보위부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치 기록을 전부 조사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반역자다. 외국 기술을 훔쳐와 수령님을 배신했다. 너도 공범 아니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류세령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했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만 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 붉은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류세령은 어머니의 손을 만졌습니다. 어머니도 조사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보위부가 어머니도 불렀던 겁니다. 그녀보다 더 심한 취조를 받았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세령아, 살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명령이 아니라 내 숨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류세령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더는 숨 쉴 공기도 없다. 네가 만든 하늘로 네가 도망쳐라.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류세령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류세령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제 명찰, 탄 지시문, 그리고 비행 장갑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고 딱딱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갑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갈 때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류세령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북이 아니라 복수의 비행을 하겠다고. 자신을 죽이려는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 가족은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진 제3비행단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시험 비행이 있는지, 누가 관제탑에 있는지, 연료는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행 허가를 받을 방법도 찾았습니다. 시험 비행으로 위장하면 됐습니다. 이륙 후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북한 요격기였습니다. 그녀가 항로를 이탈하면 즉시 추격기가 뜰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살아남을 확률은 50%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죽습니다. 어머니도 죽고 자신도 죽습니다. 날아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류세령은 아버지의 장갑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하늘을 날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지 못한 자유의 하늘로 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50분이었습니다. 청진 제3비행단의 활주로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류세령은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가죽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경납고에서 미그 29가 나왔습니다. 정비병들이 기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를 채웠습니다. 만탱크였습니다. 비행시간 1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관제탑에 무전을 넣었습니다. 시험 비행 2로 호출명이 불렸습니다. 류세령은 무전기를 들고 답했습니다. 류세령 중위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허가한다. 하늘을 증명하라.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캐노피를 닫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계기판에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속 100, 150, 200. 계기판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기체가 떨렸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술을 들었습니다. 고도 1000m, 2000m. 청진 시내가 발밑으로 작아졌습니다. 산맥이 보였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비행 2로 고도 5000 유지. 북동 방향 20km 비행 후 복귀하라. 류세령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수신 확인. 그렇게 답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고도 5000m에 도달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였습니다. 파도가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기수가 남쪽을 향했습니다. 나침반이 돌아갔습니다. 180도 선회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관제탑에서 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비행 2로 궤도 이탈. 즉시 복귀하라. 류세령은 무전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기체가 더 빨라졌습니다. 속도 시속 1200km.
바다 위를 질주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4000m로 내렸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뒤에서 추적 신호가 잡혔습니다. 2개였습니다. 거리 20km.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요격기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장갑이 손에 밀착됐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5km, 10km. 계속 가까워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 2로 즉각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무시했습니다.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3000m. 바다가 가까워졌습니다. 파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귀가 아팠습니다. 뒤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엔진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기체 뒤로 여러 미끼가 튀어나갔습니다. 미사일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2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미사일이었습니다. 류세령은 급선회했습니다. 조종관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중력이 눌러댔습니다. 미사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스쳐갔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NLL까지 남은 거리 30km. 시간으로 90초였습니다. 1분 30초만 버티면 됐습니다. 추격기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거리 5km. 육안으로 보일 거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미그-29 2대였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류세령은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2000m까지 내렸습니다. 바다가 눈앞이었습니다. 파도가 코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급강하했습니다. 100m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위로 지나갔습니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레이더를 다시 봤습니다. NLL까지 10km. 30초 남았습니다. 추격기가 여전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멎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추적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기 2대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북한 레이더망을 벗어났던 겁니다. NLL을 넘었습니다. 류세령은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앞에 한국 영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NLL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계기판을 물들였습니다. 남은 연료 15%. 비행 시간으로 15분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미확인 전투기 신원을 밝히시오. 차분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류세령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 류세령 중위입니다. 무장은 없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격추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따르시오. F-15K가 에스코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마스크 안이 젖었습니다. 좌우에서 그림자 2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였습니다. F-15K 2대가 그녀의 양옆으로 붙었습니다. 날개를 나란히 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하늘은 그녀를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료 경고등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였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80km. 지금 속도로는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에 무전을 넣었습니다. 연료 부족합니다. 인천공항 착륙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연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8%가 됐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으로 연결합니다. 대기하십시오. 류세령은 숨을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입니다. 류세령 중위 활주로 33회 접근을 허가합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진입하십시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에게 힘을 주는 말투였습니다. 인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공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녀 인생의 마지막 활주로였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3000m에서 2000m로 내렸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관제탑에서 계속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고도 1000m, 속도 시속 300으로 줄이십시오. 류세령은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속도가 줄었습니다. 고도 500m, 속도 시속 200.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가 5%까지 떨어졌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활주로까지 2분이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고도 100m까지 내렸습니다. 활주로가 바로 아래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입하십시오.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바퀴가 나왔습니다. 기체가 약간 떨렸습니다. 고도 50m. 활주로가 눈앞이었습니다. 고도 20m. 기술을 조금 들었습니다. 속도 시속 180.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고도 10m. 숨을 멈췄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이 왔습니다. 기체가 튀어 올랐습니다.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쿵.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착륙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역추진을 켰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50, 150. 점점 느려졌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속도 제로.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엔진음도 멎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류세령은 조종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공기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 맞는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로 살아남았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가까이 댔습니다. 입술이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부셨습니다. 25살 류세령은 하늘을 넘어섰습니다. 활주로에서 그녀를 데려간 곳은 공항 안쪽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벽은 회색이었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류세령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류세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책을 물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사령부 항로통제반 조종사라고 말했습니다.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펜으로 종이에 적었습니다. 긁적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류세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망명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했다고 기술자였는데 반역자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위험 인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뭔가를 올려놨습니다.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비행복에서 나온 겁니다.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죠. 류세령은 그 USB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준 유품이었습니다. 탈북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 서랍에서 찾았던 거였습니다. 작은 종이에 적힌 메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령에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류세령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그 안에 숙청 명단과 기술 파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부 자료가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관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숙청 명단 엑셀 파일이 보였습니다. 기술 설계도 PDF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파일은 암호화돼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암호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세령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암호를 걸었을까?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자유의 하늘 아래서만 열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이해로 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습니까? 류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 혼자 계신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거라고요. 류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북한 군사 정보를 물었습니다. 비행단 배치, 전투기 종류, 조종사 훈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일어났습니다. 류세령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류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픕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류세령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는 자유. 후회는 없지만 슬픈 자유였습니다. 류세령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류세령은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민 정착시설이었습니다.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4층짜리였습니다. 처음 들어간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숙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3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녀에게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식당이 어디 있는지, 세탁실은 몇 층인지, 교육은 언제 시작하는지 설명해줬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명쯤 돼 보였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6가지였습니다. 류세령은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뭘 먹을지 자신이 정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1분쯤 지났습니다. 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배식하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골라도 괜찮아요. 시간 충분하니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류세령은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익숙한 메뉴였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추장이 달았습니다. 북한과 달랐습니다. 야채가 많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류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별을 볼 때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별을 봤을 겁니다. 연구실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류세령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하늘이에요. 감시 없는 하늘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에 강의실로 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책상이 30개 놓여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첫 시간은 은행 이용법이었습니다. 통장 만드는 법, 현금 카드 쓰는 법, 이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북한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버스 노선 보는 법, 택시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를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빨리 선택했습니다.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수업은 취업 준비였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치받는 거였습니다. 선택이 없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서 일할지 모두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정한다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북한에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메뉴 선택이 빨라졌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이력서도 한번 써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창문을 열고 별을 봤습니다. 그게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요? 류세령은 대답했습니다. 자유가 생각보다 무겁네요. 선택이 어렵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다 그래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류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봤습니다. 북한의 별과 같지만 이곳의 별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건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류하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고 일주일 후 허가가 났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류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선인민군 유세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류하늘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원룸을 구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6평짜리였습니다. 화장실, 부엌, 침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였습니다. 특례 입학 전형이 있었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서류를 냈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항공우주공학을 선택했습니까? 류하늘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명령이 아닌 기술로 하늘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받아들여진 거였습니다. 3월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공기역학, 추진공학, 항공구조역학을 배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무인 비행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뮬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매일 연구실에 나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짰습니다. 비행 경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캠퍼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류하늘은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녀를 조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틀 후 만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조사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류하늘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USB 파일이 열렸습니다. 암호가 풀렸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류하늘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쇄물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그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류하늘은 그 종이를 오래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암호키는 당신 생일이었습니다. 9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설정한 거였습니다. 류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자유의 하늘로 갈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자신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류하늘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만든 하늘에서 이제 제가 날고 있습니다. 명령 없는 하늘에서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습니다. 비행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류하늘은 그 경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만드는 하늘이구나.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는 하늘이구나.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코드를 짰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밤이 됐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별이었습니다. 류하늘의 망명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죄가 되고 완벽함이 반역으로 몰리는 체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USB 속 자료들은 대한민국 정보 당국의 귀중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북한 항공 기술의 실체, 숙청 명단, 그리고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 보여준 용기였습니다. 25살 젊은 여성이 미그-29를 몰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향해 날아온 그 비행은 북한 체제의 억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짜 하늘을 허락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선택으로, 감시가 아닌 연구로, 충성이 아닌 열정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곳. 그녀는 이제 항공우주공학자로서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하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류시진 장군이 남긴 메시지처럼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류하늘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비행은 끝났지만 그녀가 꿈꾸는 자유의 하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충성보다 귀한 건 숨 쉴 자유입니다. 하늘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 나는 것입니다. 25살 하늘이 그녀를 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하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